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달러 환율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 소방수 역할로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인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외환시장에서 현재 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야간 거래 때는 1,477원, 1,480원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 새 이렇게 5원 정도가 오를 정도니까 정부에서도 대응책에 고심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꺼내든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교수님께서?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네,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원래 해외 자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과거에 환해지라고 해서 환율을 특정 값에 고정시키는 전략인데 예. 이걸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연금이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과거 사례를 분석했을 때 그냥 안 썼을 때가 더 유리하다라는 나름의 판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쉽게 말하면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변동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그러면 환해지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술적 환해지, 하나는 전략적 환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술적과 전략적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다른지. 전술적은 쉽게 말하면 이제 5% 이내에서 예. 그러니까 해외 자산의 5% 이내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의 환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예. 이건 상시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클 때가 언제냐면은 환율의 변동이 급격하게 평균선을 넘어섰을 때 그때 기금운용본부에서 따로 승인과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걸 우리가 전략적 환해지라고 네, 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그렇습니다. 내용인 거죠? 더 큰 범위인 10%까지 해외 자산 예. 10%까지 환해지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하게 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전술적 환해지와 전략적 환해지는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적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전략적 환해지 10% 더하기 전술 5%를 합치니까 예. 15%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환해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치러지냐면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특정한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450원이다, 1,470원이다 딱 정해놓고 나는 그 가격에 조만간에 네. 달러를 이제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중에 있는 달러 거래 상대방인 쉽게 말하면 이제 은행 같은 예. 증권회사 같은 것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인 은행 입장에서는 특정한 기간에 특정 시점에 국민연금으로부터 해당하는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달러를 샀을 때 네. 환율이 변동하는 위험을 은행이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그 변동하는 위험성을 또다시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네. 거래는 나중에 체결하는 걸로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걸로 네네. 확정했지만 거래하는 순간 바로 시장에서 달러를 빌려서 시중에다 달러를 팔아버립니다. 선제적으로 달러를 푸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과 정산할 때 국민연금이 으로부터 달러를 받으면 그걸 빌린 곳에다가 도로 갚는 그런 거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 요거를 선물환 거래라고 합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선물환 거래를 거래를 통해서 통해서? 국민연금은 달러에 대한 위험성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은행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달러 선물환 거래를 통해서 달러 위험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예. 결론적으로는 네. 시중에서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난 거예요. 달러 선물한 거를 한 것과 예. 동시에 은행이 달러를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예. 시중에 달러를 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네. 이 전략적 환해지의 목적은 지금 시중에서 달러가 귀하고 원이 흔합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고 거거든요. 누군가가 시중에 달러를 풀어줘야 될 때 국민연금을 결국 건드려서 예. 시중에 달러를 풀게 만들면서 환율을 낮추게 만드는 효과. 당국이 이걸 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환해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실시했을 때 환율을 좀 누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정확하냐면 실제로 두통이 걸렸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예. 바로 해열제나 응급약을 맞는 효과가 있어요. 네. 시중에 즉각적으로 달러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달러 전략적 환해지가 실시됐을 때는 네. 항상
환율이 심하면은 거의 100원 선까지도 밀리는 네. 그런 정도의 즉각적인 환율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상황이 좀 위급하다라고 보는 것일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과 지금 국민연금이 맺고 있는 외환 스와프 계약도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는 좀 더 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그 달러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을 받는다고 하면 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략적 환해지는 진짜로 시장에다가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면요.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달러계의 큰 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마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게 되면 추가적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그래서 네. 환율을 올리게 되는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는 외환보유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시장에 주는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마. 대신 내가 갖고 있는 달러와 네가 네. 원하는 원을 서로 바꾸자라고 하는 스왑, 교환 약정을 맺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달러를 푸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달러 시장으로 개입하지 않게 만드는 예.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올해 12월 말에 이미 둘이 맺어놓은 달러 스왑 계약이 종료될 네, 기한이 예정인데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종료 이후에 다시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연금이 달러 시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이걸 이제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금과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내년 1년에 걸쳐서 이제 이걸 다시 재연장한다라고 하니까 네. 달러 시장에 주는 압박을 차단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이것도 네. 환율 인하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달러가 올랐다 내렸다 이 부분을 떠나서 당장의 고환율 때문에 기름값도 그렇고 생활안정 물가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카드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당장 환율을 잡자고 우리의 기금을 동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신중론이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대한 기금을 네. 사실 노후 자금에 대한 기금의 첫 번째 목표는 수익률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외환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예. 같이 떠안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당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시키고 예.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 경제학자들은 늘 이제 시장주의자에 예. 다들 가깝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급과 수요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예. 그런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처럼 개입을 하게 된다면 네.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는 게 어떤 펀더멘탈 흐름과는 다르게 가고 그런 참여자들로 하여금 투기적인 어떤 행태가 더 네. 많이 발생하면서 비효율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네, 중장기적으로 또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를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명목상의 장부상에서는 외화보유고의 금액을 지금 빼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외환 스와프의 이 한도도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이게 뭐 초창기에는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이 높을 때는 이렇게 개입해서 안정시키는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상시화된다. 네. 그러면 이제 외화 보유고에서 사실상 이 금액이 없어지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주선모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말로는 이거 금방 다시 갖다 놓을 거다라고 하지만 예. 이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뭔가 규제를 했는데 다시 풀기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한번 스와프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이거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갈 수가 끊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과 일단은 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국민연금의 최대 목적은 사실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니까 그 부분이 수익률이 가장 큰 가장 의뢰네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과 조금은 벗어나 있는 환율 안전 장치로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예. 연금이 지금 계속 그 연금의 양이 지금 불어나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400조에 육박하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달러를 많이 투자하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네. 예전에 비할 바 없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환전하고 나가는 게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덜 주며 예. 또는 나갔다가 나중에 팔고 들어올 때도 연금 스스로도 어떻게 수익률을 지켜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이참에 꼭 이 환율 관련한 동원책이 아니더라도 네. 한 번쯤은 어떤 중장기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논의에 이제 어떤 계제가 좀 마련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작해야 될 논의도 있는 것 같다. 자, 고환율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연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이번엔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위축됐었던 게 또 이 신규 공모주 시장인데 최근의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새 9천 원대의 종목이 4만 원이 됐다. 뭐 어떤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새로 상장하는 이 새내기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IPO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새로 IPO 발행해서 나온 주식들에 대한 어떤 가격 흐름이라는 게 네. 이제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내놓는 물량 때문에 네. 또 폭락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새롭게 이제 특히 코스닥 중심의 이런 새로운 주식들이 이제 기업 공개가 됐을 때 좀 폭등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의무 보유 확약, 즉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 네. 일정 이 주식을 이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제도가 도입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실제 몇 가지 사례들이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 시작됐던 가격에서 네. 종가가 훨씬 오르는 걸 보고 네. 그 이제 안심을 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개인 네. 투자자도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끝났다라고 예, 볼 수가 그런 것 있는 같습니다. 거겠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네. 이 공모주 관련해서 최근에 좀 핫한 어떤 집중을 좀 예. 받고 있는데요. 공모주만 갖고 따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KRX 포스트 IPO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 막 된 지수와 그다음에 140일이 넘어가면은 종목 지수에서 편출이 돼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공모주만 가지고 얼마나 올랐느냐를 볼 수 있는 지수인데 예. 이 지수가 지금 현재 코스피가 같은 기간에 4%, 코스닥이 2% 정도 올렸는데 오히려 12%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기 예. 때문에 확실히 공모주 관련해서 현재는 조금 좋은 흐름을 시장이 보이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노타라는 종목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뭐 364%가 올랐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에임드 바이오 같은 회사도 300%가 넘는 그렇더라고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원인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어쨌거나 우리 자본시장에 네.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코스닥에 좀 몰려 있는데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금 코스피보다 한동안 좀 너무 못 따라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조금 등한시됐는데 하반기 들어서 아니야 이제는 조금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예. 코스닥 재조명론이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코스닥 내 4대 테마가 지금 불을 받고 있거든요. 이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IPO가 되면은 좀 예.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처음에 IPO를 하자마자 이제 물량이 딱 확보되고 나면은 예. 이제 막 주식이 올라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물량을 확 풀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기관들은 왜냐면 낮은 가격에 사실은 물건을 잡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올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상장된 이후에 들어가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모가 위로 이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아직 한참 가야 될 길이 먼데 기관들이 먼저 물건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찬물을 확 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의무 보유를 좀 높이고 보유 기간을 늘림으로써 네. 이런 어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물량이 풀리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안심을 줬고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게 매수세가 네. 붙어도 가격이 오르는 효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공모주가 좀 집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 제도의 순기능과 뭐 투심 회복, 각광받고 있는 코스닥까지 지금 새내기 종목들, 신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배경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수출의 효자 품목이라고 하면 단연 K푸드 가운데서 라면, 그 가운데서 공교롭게 또 저와 나이가 같아서 내년에 또 40주년을 맞으면서 만 40살을 맞는
신라면이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어젖힐 거다. 이런 관련 전망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20% 안팎일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아마 이제 올해 신라면 특히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입니다만은 해외 관련한 매출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해외 매출이 1조 원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해외 매출 성장률로 따지면요, 20% 안팎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예. 있습니다. 전년과 재작년 수준도 약 한 15%의 증가율, 이것도 대단한데 증가율 자체가 20%를 넘는다는 예. 거는 최근 확실히 이제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고요. 특히 이제 농심이 갖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현재 60%대 달하고 있으니까 농심 자체 포트폴리오도 이제 기업 가치를 놀리는 데 있어서 네. 제대로 지금 평가를 받는 그런 순이고, 얼마나 많이 팔고 있나 봤더니 연간 한 200억, 20억 개 정도를 20억 파는데 개 근접한다고 야, 하더라고요. 이거를 초당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1초에 무려 58개 정도 팔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네. 인기를 전 세계에서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량에 있어서 실감이 나는 대목인데 사실 최근에 K푸드 열풍에는 또 올해 신드롬을 일으켰던 캐대언의 인기도 있었고,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광고 카피가 있었고 배우 최수종 씨 이런 익숙한 얼굴들이 광고 모델로 많이 쓰였다면 올해는 아예 걸그룹 에스파가 글로벌 앰베서더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참 큰 변화입니다. 그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랑 광고 카피가 저도 이제 기억에 참 많이들 많은데 기억하시죠? 저는 사실 사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오뚜기 진라면의 순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여튼 저 오뚜기 진라면도 화이팅입니다. 매운 거 못 예.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 그런 강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과거에 이제 모델들이 이제 남성분들, 남성 스타분들이 계속 예. 쭉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에스파라는 이제 아이돌 걸그룹이 그 모델로 이제 전격 교체가 되면서 네.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참 그 격세지감입니다. 그런 남성 모델 중심의 뭐 매운 신라면 강한 이런 이미지에서 예. 탈피해서 여성 아이돌로 바뀌었다는 게 신기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캐대헌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캐대헌에서 나왔던 그런 신라면 제품에 대한 홍보가 예. 사실 이제 걸그룹 중심의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걸그룹의 어떤 계보나 이런 스타일들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스파는 약간 걸크러쉬의 느낌의 아이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걸그룹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신라면의 여전사의 이미지가 있죠. 예, 그런 이제 신라면의 매운맛 강한 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이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해외 시장에 이제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큰 전략의 변화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라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생각보다 이 라면을 만드는 기술이요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라면이라는 게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닌데 네. 우리가 그 이제 감내할 만한 어떤 가격 수준에서 그런 맛나는 라면의 스프와 기술적으로 그런 이 비용 절감을 통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라면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 그런 노하우의 축적이나 기술의 축적이 엄청난 네. 집약된 상품인데 생각보다 이 라면 시장에 어떤 후발주자가 새롭게 들어가서 새로운 라면을 만들어서 시장 파일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게 단순히 이제 제품의 어떤 브랜드나 마케팅을 넘어서서 그런 기술적인 그 차이가 워낙 커서 네. 이 새롭게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 어떤 라면 시장에서 농심이 그렇게 독보적인 그런 우위를 가져간다는 게 앞으로 예.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생산 라인도 내년도에는 수출 물량에 주력을 한다고 하고 현지 공장의 생산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 40살 매출 1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신라면 얘기까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챗GPT로 잘 알려진 오픈 AI가 신버전을 이전 버전 출시 한 달 만에 내놓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 구글 제미나이의 급부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을 재밌게 풀어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지입니다. 네. 자, 앞서도 이제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챗GPT의 신버전이 나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신버전이 나오는 이례적인 결정. 내부적으로는 뭐
코드레드까지 발령이 됐었다. 군대로 따지면 진돗개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히 이제 제미나이 때문에 좀 경계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GPT 이번에 나온 게 5.2거든요. 그런데 5.1이 11월 12일에 나왔었고 예. 이번에 5.2가 12월 11일이니까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제미나이 3가 11월 17일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한 겁니다. 기존까지 생각하면 네. 지금까지 챗GPT의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고 네. 3년 동안 다양한 벤치마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비교하는 사이트에서도 이 챗GPT가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제미나이가 최초로 챗GPT의 성능을 넘어서는 점수가 나오게 됐어요. 벤치마크 점수라는 네, 거죠. 실제로 벤치마크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AI 성능을 3년 이상 계속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예. 그 기관에서 항상 챗GPT가 1등이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GPT 5.2가 나왔는데 새로 나왔는데. 네, 근데 제미나이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번에 나온 게 제미나이랑 거의 동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넘지는 못했어요. 제역전은 못했고. 네, 제역전은 못했고 73점으로 동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강력하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나서 일단 동점은 했다 네.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나온 새 버전의 성능은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지금 GPT 같은 경우에 기존하고 좀 다른 것들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우리가 AI를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예. 뭐 쉽게 말하면 쉽게 뭐 헛소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AI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성능들에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AI한테 여러 번 그렇군요. 물어보면 뒤로 갈수록 이상한데 그게 좀 줄었고요. 예. 근데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건 좀 성능이 떨어지는데 흥미롭게 예를 들면 어도비라고 하는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와 제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발표가 나온 게 디즈니와 이제 협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챗GPT 안에서 디즈니 캐릭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겠다. 아하. 이런 식의 발표를 하면서 이거 이제 저작권과도 좀 관련이 있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파트너십으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오픈 AI의 좀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뭐 벤치마크 점수라든지 실제로 성능 면에서 다시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앞서도 이제 코드레드 이야기를 했지만 불과 3년 전에 챗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 돌풍이 불 때 그렇죠. 코드레드가 발령이 됐던 게 또 구글 본사 내부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위치가 재역전된 건데 네. 자 갑자기 이렇게 제미나이가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 갑자기라고 해야 될지 예견된 이야기일지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챗GPT가 이제 오픈 AI가 코드레드 발령했지만 예. 정확하게 챗GPT가 나왔었던 게 2022년 11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12월 초에 구글이 코드레드를 발령을 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구글이 그 전까지 AI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안 했느냐? 그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말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열풍을 이끌게 한 게 네. 이른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알고리즘인데 그게 원래 구글에서 2017년에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I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구글이 가까운데 원래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왜 지금까지 이것을 개발을 안 하고 오픈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랬을까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챗GPT 나오고 나서 예전보다 가장 덜 하게 된 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덜하게 된 거. 네, 챗GPT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검색 사이트에 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글의 서비스와 정확하게 겹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챗GPT 같은 서비스를 구글 내에서 만들면 예.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 덜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고가 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른바 예전에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코닥의 딜레마랑 비슷합니다. 코닥. 네, 왜냐하면 코닥이 우리가 이 사진 만들고 필름 만드는 회사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코닥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거든요. 또 그랬던 역사가 네, 있군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개발을 계속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면 이게 잘 나가면 필름이 안 팔릴 거니까. 자기 잠식이 두려워서.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엔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빠르게 디지털 카메라를 내면서 예. 코닥이 뒤쳐졌는데 비슷한 형태로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지금 검색 엔진 두려워서 재미있는 구글이 안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오픈 AI가 이제 모든 시장을 잠식하는 거 예.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에서 코드레드를 발령하면서 네.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창업자도 모여, 팀도 예. 모여. 이래서 정말로 3년 동안 와신 상담을 했다. 아하. 3년 동안 일을 간 것들이 이제 네. 좀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변화가 가져오는 또 가장 큰 차이가
구글은 원래 잘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그 하나 서비스지만 예. 구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메일도 하고 워드 뭐 작업하는 스프레드시트도 하고 거의 뭐 생태계가 있죠. 구글 그렇죠. 생태계가. 그 모든 생태계에 제미나이가 붙기 시작한 예.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나게 놀랍고 사람들에게 범용성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생태계를 기존에 구축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도 제미나이가 더욱더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AI로 더욱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편리한 기술 구글의 AI 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나요? 네, 지금 아마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폰이죠.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예. 이미 구글의 이 제미나이가 삼성폰에 잘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은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핸드폰 보시면 맨 밑에 홈 버튼이 있거나 네. 홈 버튼 숨겨놓으신 분들은 그 홈 버튼의 가운데를 꾹 누르시면 그럼 얘가 갑자기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띄워놓은 것 중에 궁금한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오. 해주면 그걸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냥 그걸로 검색을 할 수 네, 있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가 됐든 글자가 됐든 바로 그걸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 앱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끝에 약간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게 있거든요. 버튼이 있어요. 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성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그 음성 대화하는 거 옆에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AI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시야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 영어 책 같은 거 원서 보여주면서 오. 이거 뭔 거 같아? 그럼 내용도 읽어주고 대화가 예. 되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또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데 네네. 그림 그리는 기능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 비오3라고 하는 녀석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이 생성형 AI, 이미지 툴이죠. 나노바나나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네. 어떤 기능인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일단 간단한 영상부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Merry Christmas. 땡큐. 그 진짜라니까. 아빠 방금 산타 만나고 왔다니까. 신기하다. 주차장에 루돌프도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이 산타랑 셀카 찍은 사진 만들어줘. 네, 곧 크리스마스인데 또 저처럼 이제 집에 어린아이 있는 아빠들이 당장 혹할 만한 그런 장면들인데 다만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챗GPT라든지 생성형 AI에서 다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해진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도 우리가 뭐 한때 뭐 지브리 스타일 이래가지고 그림 네, 그리기 유행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제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만약에 팔을 쭉 뻗고 있는 상태에서 V를 해줘라라고 하면은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게 네. 구글의 제미나이 들어가서 네. 이 플러스 버튼 옆에 약간 제어판 같은 게 누르면 그림 그리기라고 바나나 모양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누른 다음에 아까처럼 제가 제 사진 하나 올리고 예. 산타가 같이 있는 셀카를 찍어주면 나와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팔 모양이 어색해서 산타랑 같이 V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면서 그것만 바꿔주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챗GPT 같은 경우는 재미 요소였다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품에 멋진 연예인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모델 컷을 그려줘라고 네. 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그려주고 어허. 또 거기서 어떤 특정 상품을 이제 돋보이게 해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움직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예. 그럴듯한 영상을 그럴듯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네. 전 세계가 아주 놀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한글 폰트라든지 이런 게 깨진다 그런 문제도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대폭 개선이 됐던 네, 이번에 나노바나나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나노바나나가 그 제미나이 2.5 때도 있었고 이번에 3가 되면서 나노바나나 프로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프로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큰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이 이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어만 좀 됐었는데 이번에 네. 나온 거는 한글도 잘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막이나 뒤에 내용을 이렇게 써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뭐 예를 들면 한두 줄 주고 만약 오늘 방송에 대해서 뭐 구글 제미나이에 대한 네.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럴듯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성능들이 기존에 있었던 놀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제대로 된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하겠구나, 비즈니스로 가능하겠구나라는 예.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은 뭐 제 얼굴, 지금 프레스룸 라이브 배경을 네.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좀 바꿔주고 지금 뭐 간단한 폰트 글씨로 들어갔지만 기존에는 이렇게 간단한 한글 폰트를 넣는 것조차도 좀 깨지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보는 걸 넘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점. 네. 이 점이 이제 나노바나나 등 뭐 영상 툴이라든지 뭐 이미지 툴이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가 새롭게 좀 개선을 했던 그렇죠. 지금 부분이라고. 보면 영상도 네. 나오고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가 이제 나노바나나로 만든 걸로 또 이제 구글의 VO 3.1을 네. 활용을 하면 뭐 예를 들면 그냥 그 이미지에 있는 네. 사람이 뭐 움직이고 있다, 뭐 아니면 춤추고 있다라고 네. 쓰면 저렇게 나오고요. 네. 놀라운 거는 저게 영상뿐만 아니라 배경음악이나 효과도 자기가 알아서 넣게 되는 네.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의 영상 툴 BO3로 이제 네.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장면이 됐는데 저희가 제작진이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각도에 따라서 좀 닮지 않은 얼굴도 보이지만 저희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는 충분한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직접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구글 생태계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제미나이가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확실히 삼성과 갤럭시에는 반가운 부분. 또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게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기술에 대한 경쟁이 일어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살 때 최근에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면 대부분 다 카메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잘 나오고 그게 SNS에 올리는 게 좋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카메라가 상향 평준화 됐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리고 AI 기능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잘 탑재되냐 예. 이걸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은 좀 여기서 조금 요즘에 뒤처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삼성과 구글이 함께하는 전략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왜 이 그 구글 서비스를 같이 하느냐? 삼성전자 스마트폰 안에 이 AI가 두 가지로 들어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이 꼭 연결이 돼야지 되는 기능들이 있고 예. 하나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는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같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구글의 새로 나온 기능 중에 라이트 기능들이 이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도 되거든요. 예.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이미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통화를 하고 나면 통화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는 것들.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에서 내가 만약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뒤에 만약에 제가 여러 사람 여행지에서 찍었는데 나만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지우는 기능들. 예.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AI로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들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네. 삼성을 좀 고르는 이러한 현상들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런 기능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최근에 또 넷상에서 굉장히 이제 밈으로 또 퍼지고 있는 네. AI를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좀 속이고 이런 장난들도 요즘 많이 치고 있는데 네. 하나의 놀이 문화로도 좀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네. 볼 수도 있고 놀이문화이자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AI가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약간 이제 해프닝성이지만 저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부모님께 보냈더니 부모님이 실제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줄 알고 그러니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반대로 이게 정말로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못 알아볼 수준으로 왔다라는 네.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또 삼성과 구글이 함께 협업해서 AI 안경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고 한편으로는 바로 지난 주말에 AI 버블론이 또 오라클 브로드컴으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 주가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인 전망, 저희가 다가오는 AI 시대, AI 버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조금 시작이 됐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AI 회사들이 매해 보면은 잘 되는 데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조금 이제 뒤로 처지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속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깔았던 이러한 단계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자동차가 좋으냐 안 하는 걸 비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들이 잘 될 것인가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깔려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도로를 깔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금 민감하게 다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AI 관련 이야기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 매니저들의 폭로와 주사 임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모든 방송에서 내려온 박나래 씨. 조금 전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렸다.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2분가량의 짧은 영상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다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짤막한 세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역대 최초로 실시 중인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오늘부터 2주차 업무보고가 또 나흘간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생중계됐던 장면을 두고 여야 간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죠. 야당은 전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낙인 찍기, 망신 주기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 예,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라면인데요. 라면이었고 저 기업들이 하는 거지 무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업무 보고 자료가 없네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그래도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나보다 아는 게 없다 하며 공개 질타를 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현재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앞서 SNS 입장문을 통해서 반발하는 일도 있었죠. 자, 이런 강도 높은 발언으로 대통령은 질타를 이어가다가 이런 마라맛 농담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소인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소인배에 서당되는 거지 내일 있을 수 없는 이게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죠. 이 죄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 대통령 본인 빼고는 웃기 힘든 농담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질타만 있었느냐? 물론 콕 짚어서 공개 찬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여기 예산은 어디서 와요? 국가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수입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40억이 드는데 자체 수입이 전체 다 자체 수입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으로 칭찬받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에게는 콩GPT라는 별명이 새로 생기기도 했죠.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생중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 보고도 생중계로 이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비상계엄을 앞둔 작년 11월 9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사령관과 식사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꼭 나를 배신한다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여기에서 꺼냈다는 거죠.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대로 총으로라도 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전 사령관은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9겹의 궁궐벽에 둘러싸여서 소통도 안 되고 사람이 이렇게 고립돼서 오해한다, 의심하는구나. 이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구중궁궐. 한편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앞서 했던 진술의 일부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기억이 왜곡됐다. 본인의 기억이 왜곡돼서 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앞서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뭐 진술 강요하지 않지 않았냐 캐물으니까 그만큼 왜곡되고 상상을 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서 기억이 오염됐다는 취지로 재차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가볼 텐데요. 혼외자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정우성 씨가 1년 만에 드라마 복귀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모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다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이후 지난 8월에는 오랜 기간 교제해왔던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깜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인 만큼 어제 취재진의 사생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 촬영하면서 그 가족상에 좀 변동이 생기셨잖아요. 촬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작품으로 다가가기를 가지고 원하죠. 오늘은 베이비 코리아라는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배우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니까 제 사적인 어떤 소외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관련 언급이 있을까 시선이 쏠렸지만 작품 이야기만 해달라는 정우성 씨였는데요. 오직 연기력으로 작품으로 대중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관심이 쏠린 자리 침묵을 지켰던 정우성 씨의 이야기까지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오늘 모산이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금기를 깨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재계 3, 4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재계의 전통적인 황태자 서사를 거부하고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수저 이 같은 배경에 기대지 않고 회사 밖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쌓는 MZ 후계자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요즘 재벌 3, 4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관련 키워드를 보면요.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이돌, 그다음에 뭐 사회 활동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재벌 1, 2세들의 어떤 그런 키워드하고는 좀 다소 네네네. 무관할 수 있고 다소 좀 놀라운 부분인데 그런 데는 어떤 좀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 100대 그룹 오너 3, 4세들의 어떤 커리어를 추적을 했어요. 대략 한 80명 되는데 네. 한 40% 정도는 이제 전통적인 경영 승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31명, 그러니까 네. 39% 바로 그냥 미친데요.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외부 경력을 이제 외부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룹에 입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막 학업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전형 그런데 8명인데 아마 그 도전형의 그 8명이 아이돌이라든지 네.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좀 특이한 어떤 커리어 패스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우리 기업들이 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대한민국 기업이자 또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글로벌 감각을 좀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무대에서 많이 좀 공부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인플루언스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자연스럽게 경영 수업을 하는 방식의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우리 그 기업 내에서 뭐 본부장을 맡고 또 계열사 사장을 맡고 그런 식으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또 심지어는 또 어떤 외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이들을 좀 뭔가 빌드업 된 다음에 다시 또 회사로 복귀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패스의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 승계형, 하이브리드형, 도전형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바로 도전형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의 이제 장녀 문서윤 씨인데 활동명이 이제 애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 그룹이자 또 동시에 이제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네. 그룹의 멤버이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대요. 이제 연습생으로 활동을 하다가 뭐 아주 뭐 다양한 어떤 재능을 가진 친구라 했는데 나중에서야 이분이 이제 그 정유경 회장의 따님으로 또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뭐 재벌돌이냐, 그래서 뭐 실력을 겸비했느냐.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것이 알려질 거를 알고 그만큼 또 탄탄히 준비를 했고 네. 또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유명한 네이버 네. 그룹의 창업자인 이혜진 창업자의 아들인 이승주 씨가 활동명을 또 로렌이라는 활동명으로 뭐 디지털 싱글도 활동하고 가수 그다음에 또 모델 뭐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심지어는 뭐 그 유명한 G드래곤, 뭐 블랙핑크의 또 작사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연예계 말고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유명한 좀 아마 보수적인 기업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DL 그룹인데 과거의 네. 대림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증손녀입니다. 이름이 이제 이주영 씨인데 아마 그 이해창 캠텍 대표, 그러니까 이해욱 DL 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해창 캠텍 대표의 따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한 13만 명이 넘고 5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패션 쪽의 전문가인데 아마 패션 매거진 보그 코리아라든지 어떤 뭐 샤넬, 디올, 루비통이라든지 전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게 그 외모가 블랙핑크의 이제 제니 씨를 많이 닮은 외모로 또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너 일가 자녀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회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경영 수업도 받고 승계 과정을 거치기가 일반적인데 정해진 코스를 걷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연예계 진출보다는 관심은 덜하지만 이 새로운 진로를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는 창업형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 4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업의 감각을 익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최태원 S그룹 회장의 차녀인 네. 최민정 씨입니다. 최민정 씨는 이제 그 언니 윤정 씨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의
이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네. 민정 씨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다녔어요. 다니다가 2022년에 3년 만에 퇴사를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스타트업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 AI하고 이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인테그럴 헬스라고 하는데 네.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마 최민정 씨는 가장 유명했던 게 해군 대한민국 그쵸. 해군에 이력이 네네네.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아마 이런 좀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마 좀 약간 나이는 조금 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산 4세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 장남 박서원 씨 같은 경우는 광고 네. 대행사를 차려서 네네네. 엄청난 또 광고 업계의 또 거물로 또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스스로를 브랜딩화하고 있다라는 데 3, 4세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사례들은 그룹의 경영과 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적었는데요. 이번엔 좀 연결고리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승계 방식을 거치진 않았지만 외부 경력을 쌓고 이 이력을 탄탄히 다져서 또 내부 경영에서 전문성을 내세우는 하이브리드형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의 또 공통점은 해외 유학파들이에요. 그래서 뭐 코넬이라든지 또 콜롬비아라는 대학들 아주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을 다 졸업한 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외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회사들 이름을만 들어보면은 진짜 굵직굵직한 회사예요. 뭐 맥킨지라든지 베인앤컴퍼니, 버스턴 컨설팅 그룹, 그다음에 많은 IB 투자은행들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마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민정 씨, 네. 최태원 회장의 차녀의 언니죠. 장녀인 최윤정 씨, SKO 바이오팜 부사장은 베인앤컴퍼니에서 아마 컨설턴트 출신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감각으로 어떤 신약 개발 그런 데 전략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선 HD 현대 수석부회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턴 컨설팅 그룹 BCG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어떤 그 경험했던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을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승계를 하기 위한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검증을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차세대 후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외부에서 이런 실력으로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가족 중심의 경영 체계에 이렇게 뭉친다기보다는 새로운 나를 개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오픈했던 이력을 살려서 식음료 F&B 중심의 유통 사업을 하는 이도 있다고요. 네, 그분이 이제 바로 김동선 하나 갤러리아 부사장이고 김승현 하나 회장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아마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네. 해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런데 이제 요식업 쪽, F&B 쪽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2023년에 프리미엄 미국식 버거를 론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해서 한화의 전체적인 어떤 식음료 사업, 그 다음에 레저, 유통 이쪽으로 아마 지금 경영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재계 3, 4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